궁궐의 아침은 고요했다. 허나 그 고요는 평온함이라기보단 전날 밤까지 내렸던 음울한 기운이 거치지 않은 탓이었다. 기와 지붕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차의 끝자락, 멀리서 들리는 새벽의 술라 군사들의 발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엉겨 어딘가 알 수 없는 침묵의 무게를 더했다. 고루한 공기가 가득한 정전, 왕의 침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고 작은 은재 찻잔 위엔 아직 식지 않은 차가 담겨 있었다. 왕의 곁에 서 있던 상성 김웅수는 땀이 베인 손바닥을 조심스레 맞잡은 채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왕은 창밖을 바라본 채 미동도 없었다. 전하, 오늘도 편치 못하셨습니까? 웅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평소보다 훨씬 낮고 작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왕은 여전히 정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자세라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뭔가 기묘한 형체였다. 온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진 듯 보이면서도 자세는 이상하리만치 고닫고 눈동자는 동쪽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라곤 단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다. 웅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왕은 늘 날카롭고 긴장감 어린 눈빛을 지닌 자였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텅 빈 눈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눈빛은 너무나 낯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순간 왕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찰나 웅순의 전신에 싸늘한 기운이 휘몰아쳤다. 왕의 눈, 그건 더 이상 왕의 것이 아니었다. 동공은 여전히 또렷했고 그 속엔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죽음을 넘은 어딘가에서 길어 올려진 듯한 검은 불빛, 고여 썩은 웅덩이처럼 깊고 탁했다. 그 안에는 지독하게 오래된 원한이 서려 있었고 어딘가 광기마저 깃든 듯했다. 왕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이 정전이 낯설다. 음성은 왕의 것이었다. 그러나 억양은 왕의 것이 아니었다. 무겁고 끈적하게 늘어지며 말끝마다 낮은 이명처럼 들리는 기묘한 소리. 말이라는 형식을 빌려 나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닌 자의 언어였다. 웅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하하니 전하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음성은 울먹임이 섞여 있었고 손끝은 바닥을 짚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신하가, 모든 궁인이 충심으로 섬겨온 그 군주. 백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며 때로는 친인척조차 버려야 했던 외로운 임금.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이는 그 임금이 아니었다. 왕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왕의 영혼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느껴지는 것은 깊고 고약한 사기. 검은 물처럼 퍼지는 어둠이 왕의 육신을 감싸고 있었다. 왕하니 그 몸속 존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은 목덜미를 더듬었다. 마치 새 옷을 입고 불편함을 느끼는 자의 몸짓처럼, 또는 죽은 이의 몸에 처음 깃든 귀신처럼. 그러다 이내 팔을 뻗어 허공을 가리켰다. 오래도록 기다렸다. 내가 세상에 나올 그때를 그리고 이 몸을. 그는 다시 웅순을 내려다봤다. 왕이라 불리는 이 육신. 참으로 권세롭다. 백성을 부릴 수도 있고 천하를 지배할 수도 있겠지. 말하는 사이 왕의 눈은 서서히 휘어졌다. 그 속엔 즐거움도 있었고 조소도 있었다. 하지만 나에겐 필요 없어. 나는 백성이 아닌 왕조 그 자체의 원한이 있으니. 웅수는 참지 못하고 울듯 소리쳤다. 제발 전하의 몸을 돌려주십시오. 전하께선 백성을 개혁을. 그 말에 왕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리고 짧고 건조한 웃음. 개혁. 인간이란 우습지. 기득을 걷어내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또 다른 기득을 만드는 게 인간이지. 너희 왕도 다르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 침전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불을 밝히던 등잔이 깜빡였고 벽에 걸린 병풍이 스스로 흔들렸다. 팔척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에 따라 바닥의 기운이 흐르고 공기가 꺾였다. 웅수는 땅에 이마를 박고 숨죽였다. 그가 문 앞에 이르러 한마디를 더했다.
무당을 들였지. 그 아이 열이라고 했던가. 윤갑 아니 강철이 놈이 끌어들였던 그 계집. 그 애가 흥미롭다. 경기석이 없다면 그 아이도 이제 내 먹잇감이지. 응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 아이는 백성을 구할 존재입니다. 그 아이만은. 그 순간 팔척기의 손이 허공을 그었다. 공간이 일그러졌고 싸늘한 안개가 응순의 몸을 감쌌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입 다물라 인간. 다음에 내게 감히 입을 뗀다면 내 혀부터 뽑아버리겠다. 그 말이 끝나자 팔척기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바람 하나 스며들 수 없는 서늘함만이 남았다. 응수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땀으로 젖은 얼굴, 벌벌 떨리는 손끝. 그는 알았다. 지금 이 나라에는 왕이 없다. 왕의 형상만 있을 뿐 그 안엔 왕이 아니다. 왕의 얼굴을 한 악기 팔척기. 그자는 단지 인간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왕조의 숨통을 틀어진 자였다. 아침 해가 들기 전 성문 밖의 공기는 아직 깊은 밤처럼 차가웠다. 안개는 묘하게도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검은 천을 두른 여인이 맨발로 흙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여리는 말이 없었다. 말을 잃은 채 허리춤에 묶인 작은 천보자기만 꼭 쥐고 있었다. 보자기 안엔 오래전 할머니가 남긴 파편 하나가 있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 할머니 덕덕은 말했다. 이건 널 지켜줄 거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게 널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널 지켜주는 대신 넌 평생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반짝이는 돌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인데 마을 어귀에선 무서운 사람들이 여리를 피해 다녔고 함부로 말을 걸던 아이들이 다음 날부터는 아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여리는 알았다. 그 모든 건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의 피 안에 흐르는 무당의 피 영을 부르는 기운. 그리고 경기석이 갖고 있던 끈질긴 기운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돌이 필요했다. 윤갑 도련님의 흔적을 되찾기 위해선, 팔척기가 삼켜버린 왕의 몸에 맞서기 위해선 잃어버렸던 그 돌의 힘이 다시 필요했다. 여리는 성곽을 따라 동쪽 언덕을 올랐다. 그 언덕 너머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 그곳엔 할머니 넉덕의 무덤이 있었다. 할매, 나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덤 앞에 섰다. 돌무덤 위엔 누군가 놓고 간 조그만 술병과 말라붙은 제사떡 한 조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덤 오른쪽 바위 아래 조그만 틈이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앉아 무릎을 감싼 채 이렇게 말하던 적이 있었다. 여리야, 이 돌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감당 못하겠거든. 그땐 여기 바위 밑에다 묻어라. 대신 다시 꺼내려면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돼야 해. 여리는 무릎을 꿇고 바위 밑을 손으로 더듬었다. 흙이 굳어 있었고 틈새엔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안쪽 깊은 곳. 손끝에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딱딱한 감촉, 미세하게 떨리는 촉감. 그것은 분명 경기석이었다. 하지만 이 돌은 예전과 달랐다. 금빛이 아닌 회색빛, 따뜻함이 아닌 싸늘한 기운. 여리는 잠시 망설였다. 돌이 미약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여리의 머릿속에 쏟아지듯 들어오는 기억 하나. 윤갑이 웃고 있었다. 어린 시절 산길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집신을 신고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던 그 소년. 배고픔을 감추지 못해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여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 넌 나중에 큰 무당이 될 거야. 그러니 책 좀 가져다 줄래? 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산 아래로 못 내려가. 그는 웃고 있었고 여리는 웃지 못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했기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돌연 현실로 돌아온 여리는 돌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제야 경기석에서 옅은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바람결을 타고 그녀의 어깨와 등을 감싸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놈이 널 찾고 있다. 하지만 너도 찾고 있구나. 넌 결국 길 위에 서게 될 거다. 여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다. 저 받아들일게요. 제가 무당이 길 거부해도 결국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면 차라리 제 손으로 끝내겠어요. 도련님을 반드시 되찾을게요. 팔척기는 과연 왕의 몸을 떠난 것일까? 강철이는 윤갑의 기억을 끝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리의 의식은 팔척기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왕과 신하들은 이제 여리를 적으로 보게 될까? 구원자로 보게 될까? 다음 화에서 궁궐의 중심 그리고 무당의 운명이 다시 뒤흔들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귀국 뇌피셜 소설 이 정도면 드라마보다 쫄깃하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화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